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명의 당대표 후보 중 한 분이시죠. 장동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판사 출신이시고 재선 의원이신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네. 다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입니다. 누군가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야 되고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이기려면 예. 국민과 당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고 당을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당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후보에 비했을 때 본인의 이제 강점,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들이신가요? 다른 후보들보다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네. 또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고 또 열심히 싸웠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저의 생각과 제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을 이끌고 나가려면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대표의 과제,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혁신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혁신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씩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의 혁신, 당의 변화, 쇄신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냐면 선거에 졌을 때입니다. 늘 선거에 졌을 때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야당으로서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 이기고 그 다음 총선에 이기려면 여당과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잘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로 뭉쳐서 어떻게 여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잘 싸울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채비도 해야 될 거고요.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싸워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략적으로 싸우는 거에 있어서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싸우되 단일 대우로 뭉쳐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여당과 제대로 싸우는 야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근데 지금 당 지지율이 거의 10%대를 못 그렇습니다. 벗어나고, 일각에서는 노인 이제 영남당이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건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엄과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41%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떤 민심이 반영된 거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를 좀 제대로 견제하고 막아달라고 하는 그 민심이 모아진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선 이후에도 우리 내부 갈등만 계속 표출되고 있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와는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1%까지 지지했던 그 민심 그리고 당원들, 지지자들까지도 우리 당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여당과 제대로 싸울 때 우선은 대선 때 얻었던 41% 가까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부 예. 분열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자초된 혁신이 안철수 유니스 혁신위에서 이제 쇄신 방향을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결론을 못 내리게 된 건데, 그때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게 인적 쇄신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당대표가 되시면 인적 쇄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계엄이 사실 유발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있었습니다. 헌재에서도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의회 폭거를 막는 방법으로 계엄이라는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느냐, 그것은 적절성과 균형성이 없다라고 판시는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결국 계엄을 유발했다라고 헌재도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그런 야당의 의회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각을 세우고 그랬던 것들이 또 하나의 저는 계엄 유발의 원인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는 당론이 탄핵 반대였지만 결국은 탄핵이 통과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우리가 당론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탄핵이 통과가 되고 조기 대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들을 본다면 108명이라는 숫자, 지금은 107명입니다만 107명이라는 숫자, 그것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냥 다 통합해서 간다는 그런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면에서 우리가 그 숫자가 단일 대우로 뭉쳐서 한 방향으로 갈 때 107명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7명이 단일 대우로 뭉쳐서 가야 된다. 그렇게 가자.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자. 그런데 계속해서 내부 갈등을 일으키거나 내부 총질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107명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있다고 해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부 결속만 해치고 우리의 전투력만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41% 그리고 이제 사실 41%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층부터 이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바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 자체가 예전 약간 이제 그 중도 보수나 이쪽이 아니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자꾸 그것을 오른쪽으로 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41%를 지지했던 분들이 마음이 떠나가는 이유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왜 떠나가는지를 들으려고 경청하고, 그분들이 왜 떠나갔는지를 생각해서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하는데, 자꾸 그분들이 왜 떠나갔는지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극으로 가냐, 왜 오른쪽으로 가냐라고 말씀하시는데, 41%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는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입니다. 조금 더 오른쪽에 계신 분, 뭐 덜 오른쪽에 계신 분,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때 우리를 지지했고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을 쭉 지지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실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이 실망한 부분도 들어야 되고, 또 가운데 있던 분들이 실망한 부분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만 들으려 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들으려 하면 왜 자꾸 가운데가 아닌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극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이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에는 별로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지금 당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지적은 저는 우리 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거나 우리 당의 어쨌든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나쁜 공격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 목소리를 다 담아내자고 하는 그 목소리는 없었던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41%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내자고 하는 건데, 그걸 극우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전한길 씨 그 강사분이 이제 진행한 유튜브 토론회를 두고 이제 뭐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의원님이 나가니 많이 하다가 의원님만 나가셨죠. 예. 거기 출연 결심하게 된 뭐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 유튜브 방송의 취지는 우리 보수 유튜버 분들이라고 이분들은 이제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분들 네 분이서 우리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분들을 초청해서 당원들을 대신해서, 특히 당원들이 알고 싶은 뭐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고 논란이 되는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주지 않고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래서 어떤 당대표 후보가 우리 지금 위기의 국민의힘을 이끌고 갈 적합한 후보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보자. 당원들을 대신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저는 그거에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유튜버가 온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 배제할 필요도 없고,
그분도 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이고 그분도 당원의 일정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인데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무슨 면접 논란 뭐 이렇게까지 근데 뭐 면접 본 거 아니냐. 아니 뭐 예. 저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저는 뭐 면접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왜? 저는 그분들이 당원들을 대신해서 묻는 거라면 제가 당원들 앞에서 사실 면접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라면 당원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게 당원들의 면접이라고 생각한다면 면접이란 표현도 저는 거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제 마쿠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유튜버 분이 이제 김원희 씨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나가려고 줄 섰습니다. 네네. 그분은 중도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사실은 많이 치우쳐 있고 어떤 때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그분을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방송에 나가려고 지금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 전대 과정에서도 그분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냐 뭐 김어준 씨냐 이런 논란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아쉽고 답답한 것은 이게 맨 처음에 논란이 된 것은 우리 전한길 지금은 이제 뉴스 이제 언론사 대표죠. 그분이 이제 입당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공격하니까 문제는 언론에서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다 쳐도 갑자기 우리 당에서 그걸 문제 삼고 전한기 씨를 토론회에 부른 사람들이 이제 혁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즉 김어준 씨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하고 전한기 씨를 대하는 우리 당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언론에서 비판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민주당처럼 흘려보내고 우리는 다른 이슈로 다른 주제로 앞으로 나아가면 될 건데 언론에서 한번 공격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내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당대회 국면에 이게 핵심 논쟁이 되는 거고 전당대회 국면에 그냥 들어와 버린 겁니다. 누가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논쟁을 우리는 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 내부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전한길 씨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건 사실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계속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논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당원들 중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뭐 오히려 공이 더 많다.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도 아니 뭐 계엄이 잘잘못을 떠나서 민주당이 더 잘못했는데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만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문제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당이 그걸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뭐 우리 전항일 선배나 우리 많은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알겠지만 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당과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당력을 아니면 당력의 주요 부분을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에 우리가 지금 쓸 수가 없으니 우려는 알겠지만 우리가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모두 힘을 다 합쳐서 여당과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데 좀 힘을 합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될 것을 그동안 우리를 지지해왔고 대선 때도 우리를 지지해오고 우리 당을 해서 열심히 싸워왔던 분들을 갑자기 대선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좀 제발 나가주십시오. 우리 곁에 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전당대회 얘기 다시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구도로 5분의 후보가 나오셨는데 일단 구도로 보면은 이제 김문수 반탄, 찬탄 그리고 중립 이렇게 5분을 좀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예비 경선이 이제 시작되면은 내일 모레인데 한 명이 컷오프 될 텐데 일단 의원님 빼고 누가 컷오프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5대 5기 때문에 그 정확한 민심을 좀 읽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 50%를 여론조사할 때 우리 지지층만 상대로 역성태 방지 조항을 넣는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런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을 다 걸러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기법으로도 사실 정설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다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렇습니다.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의원님께서 좀 역전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느냐. 누가 당대표가 돼야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41%에서 10%까지 떨어진 이 당원들의 마음을 누가 제대로 읽고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끌고 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이분들의 마음을 끌고 오려면 지금 당장 외부에서 공격을 받거나 언론의 비판이 있더라도 이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확실하게 대변해 주는 사람이 결국은 당원들의 마음, 최종 본선에 가서는 당심이 80%이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41%를 지지했던 다양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논쟁적인 이슈나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했을 때 저한테 지금은 비판이 올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뵈면은 하나 여쭤보려고 싶었던 게 원래 이제 친한계로 분류돼서 사무총장도 하시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관저 앞에 시위에 나타나셔서 약간 사람들이 회자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친한계로 분류됐다가 약간 친윤으로 이제 뭐 갈아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노선이 바뀌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바뀐 게 아니라 저는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계엄이 있고 첫 의원총회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저는 최고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도부의 일원으로 탄핵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탄핵을 막지 못하면 저는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뭐 다른 분들까지 같이 사퇴해서 지도부가 해체됐냐, 그거는 결과적인 문제인 것이고, 예를 들면 제가 뭐 누구를 떠났다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저 뭐 이렇게 사실은 목소리는 다르지만 사실은 저는 탄핵 전까지는 한쪽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있었고 저는 여전히 탄핵 국면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 당의 대통령은 지켜야 된다. 탄핵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심판에 있어서 국회는 일단 적어도 정치적인 심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켜야 된다고 여기 지키고 있었을 뿐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면서 반대편으로 갔을 뿐입니다. 제가 누구를 떠난 게 아니라 저는 여기 계속 서 있었고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하면서 반대편으로 갔고, 저는 탄핵이 결국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저는 제 약속과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이 다죠. 분명히 당론은 탄핵 반대였고, 그리고 제가 관저 앞에 간 것은 공수처의 수사는 잘못됐다. 수사권 없는 수사다. 그러니 체포 구속도 이건 부적법한 체포 구속이다. 헌재 앞에 간 것도 헌재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헌재의 심판을, 이렇게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탄핵 심판 절차는 불공정하다. 저는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권이 없는 수사라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입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이 저는 불공정한 절차, 그리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재판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수용을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의 그 재판 절차는 불공정했다. 제가 계속 지적했던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분의 후보가 나왔는데 조경태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혁신 후보도 아니라 반구구연대 구축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혁신 후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규정 짓자면 우리 당내에서 매번 당론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국회법이 당론 위에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소신대로 표결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정치 집단이고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론을 따르기 싫으면 당을 나가서 국회법에 따라서 소신 있게 표결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본회의장에서든 상임위장에서든 그분들이 예전에는 야당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론이 결정되면 의총장에서 당론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의총장 문을 박차고 나가서 늘 기자들 앞에서 저는 당론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당론을 계속 어겨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거는 나는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당론을 어긴 거 외에 제대로 싸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게 혁신파다? 뭐 쇄신파다? 그게 쇄신이라면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쇄신이라면 우리 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분야를 획책하는. 저는 그분들이 나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나오셨지만 예. 제가 그분들을 이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쇄신, 혁신 이런 이름을 걸지 말고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셨어야 맞다. 그러나 지금 사퇴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계속 가시고 제가 이기면 되니까,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당심이 무엇인지, 당원들은 누구를 잘못했다고 하는지 끝까지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절대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사퇴하지 마십시오. 혹시 김문수 후보와 후보님과의 이제 단일화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정권을 뭐 뺏기거나, 야 우리가 어떻게든 예를 들면 보수가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이러다가 정권을 뺏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 내에 당대표를 뽑는 문제면, 저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 계속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3년 정도 남을 돕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정치인인지, 저는 어떤 소신과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당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는 끝까지 정치인 장동혁이 어떤 정치를 하겠는지 약속하고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하겠다고도 네. 말씀하셨죠. 네. 하여튼 당내에서는 계속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후보님은 이제 그것과는 아니,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엄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외교든 아니면 뭐 경제 정책이든 뭐 행위에 대한 것을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을 고치고 앞으로 절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고 뭐 이렇게 그걸 당원 당규에 넣겠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 석자를 부르면 극우고, 이름 석자를 부르면 쇄신의 대상이고, 이름 석자를 부르지 않아야 우리가 절연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 방향이 잘못됐으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인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절연의 모습인 것이지, 이미 탈당을 하셨고 뭐 사실 거의 출당 뭐 탈당하셨고 당원도 아닙니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1호 당원이셨고 전직 대통령입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저는 인간적인 도리를 갖추는 것을 절연이다, 아니다, 극우다, 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인간적인 도리를 위해서 면회를 간다고 해서 계엄에 대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네. 며칠 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속옷만 입고 있었다. 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진실의 공방도 벌어지고,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본질과 다른 문제로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그것이 뭐 체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마치 뭐 결정적인 그것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망신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체포하겠다는 이 문제에서 몇 가지만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
구속 취소를 한 재판부, 즉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입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한 게 사실 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재판부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내란죄를 이루는 범죄 사실 중에 일부를 뽑아내가지고 그리고 아주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어떻게든 재구속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결국은 재구속을 했습니다. 도대체 재구속해야 될 사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자꾸 체포 이야기 하는데 저는 법적으로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말고 지금 다른 내란 관련된 특검에서 재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중 구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포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인일 겁니다. 체포 구속돼 있는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을 조사실로 구인하는 걸 지금 체포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겁니다. 왜? 체포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중 체포 구속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구속돼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2013년쯤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체포 구속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구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조사 자체는 당연히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임의수사의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체포 구속돼 있는 건 내란 특검에 의해서 체포 구속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건희 특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건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그 체포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는 효력이 저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 특검의 구인 내지는 본인들은 체포라고 표현하지만 이 체포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부터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법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몇몇 사건에서 계속 불출석하니까 그냥 피의자 조사 없이 그냥 바로 기소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건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은 진짜 참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출석은 하지만 구인한다 하더라도 절차는 임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진술을 거부한다면 사실은 진술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굳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르는 피의자를 강제로 불러서 조사실에 부르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카메라를 대동해가지고 가가지고 체포하는 장면을 기어이 찍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망신주기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이 없으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재판을 연기하고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꼼수와 수단들을 동원했었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별 비판 없고 별다른 체포나 구인 뭐 이런 거 하지 않던 지금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지금 특검 들어서는 굳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하면 될 일을 진술을 받겠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두 가지 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의 체포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민주당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됐는데 그 협치의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을 먼저 언급했어요. 당대표가 된다면 그렇게 원래도 협치할 생각 없었을걸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 22대 들어서 협치한 적이 있을까요? 숫자로 밀어붙였지 언제 협치할 마음이 있었다고. 지금도 필리버스터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 상임이나 법사위나 어디에서 제대로 된 논의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목표 정하고 시한 정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충분히 기회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이 법은 뭐 10년 전부터 논의했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논의한 거지 공론회장에서 국회 상임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10년 동안 자기들이 준비했다고 이 법은 충분히 논의된 거니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뭘 또 사과하라는 겁니까? 몇 번을 또 사과하라는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겁니까? 본인들은 그럼 사과하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란 수단, 방법의 적절성과 균형성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계엄을 유발할 정도의 그런 의회 폭거를 저지르고 지금도 계속 의회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 협상 굴욕적으로 하고 온 거에 대해서 결국은 반미 친중 친북 이런 외교 노선이 결국은 우리의 경제를 발목 잡고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전부 다 그런 인사들로 채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한 적 있습니까? 반성한 적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려면 저희들도 사과할 지점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협치할 마음이 있으면 그 이전에 협치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저는 협치할 마음이 있는 거고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치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여당을 제대로 공격해서 제대로 맞서 싸울 때, 그래서 국민이 지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 국민의힘의 107석에 얹어져서 이게 힘이 돼서 힘의 균형을 이룰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이제 좋아 협상하자. 내가 2개 줄 테니까 당신들도 2개 내놔. 뭐 결국은 이런 협상이 가능해지지. 지금처럼 본인들이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수의석인데 밀어붙이면 됐는데 우리가 왜 협치를 해야 돼라고 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저는 민주당 협치할 생각도 없고 협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위원정당에서는 심판을 청구할 이제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 사실 차기 당대표의 역할은 그걸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무리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건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실 압수수색 하지만 특검이 갈 때는 뭐 종이 한 장 들고 가거나 아무것도 못 들고 가면서 그냥 무리하게 압수수색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특검을 막아내고 이런 무리한 정당 해산 추진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는 것이 당대표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다.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당의 쇄신도 없습니다. 예, 그것부터 막아내고 문을 제대로 걸어 잠근 상태에서 우리 내부의 혁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그 이제 당원 지지자분들한테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혁신도 해야 되지만 우리 당이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뽑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의원님이었습니다.